안녕하세요. 이야기극장입니다. 제가 15억 현금을 들여 딸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었습니다. 사위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위는 그날 밤 남양의 작은 방을 자신의 부모님 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다는 얼굴로 말입니다. 다음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집 전체의 잠금 장치를 최신형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꾸고는 제 지문을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제가 문 밖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김씨 집이 아니라 최씨 집입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이 장인어른이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의 9월 오후는 여전히 무더웠다. 김민주는 마포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그 30평대 집 안에 서 있었다. 손에는 방금 등기 이전을 마친 등기 권리증이 들려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등기 권리증에는 딸 김다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5억 원. 그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자 혼수였다. 아빠, 정말 너무 감사해요. 김다은은 등기 권리증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 집 정말 좋아요. 남양인 안방도 이렇게 넓고 작은 방도 2개나 있고요. 앞으로 아빠 서울 오시면 저 남양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햇볕이 정말 잘 들어요. 빛바랜 셔츠에 평범한 검은색 바지를 입은 김민주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 같은 소리. 아빠가 평생 고생한 게 다 너를 위해서지. 장인어른, 집이 정말 좋습니다. 사위 최시우가 베란다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언뜻 경멸의 빛이 스쳤다. 그런데 이 남양 작은 방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장인어른은 평소에 고향에 계시고 서울에는 자주 안 오시잖아요. 최시우는 김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남양방을 비워두는 건 너무 아깝죠.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니 이 방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오시면 북향방을 쓰셔도 괜찮잖아요. 시우 씨. 김다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뭘 그래. 최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장인어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주는 사위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며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정말 자신을 완전한 남으로 여기고 있었다. 허허, 다은아, 너희 부부가 알아서 상의하렴. 난 일단 숙소로 돌아가 봐야겠다. 김민주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말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김다은이 다급하게 아버지를 붙잡았다. 맞아요, 장인어른. 저녁은 밖에서 저희가 대접할게요. 제가 쏠게요. 최시우는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는 성의 없음이 묻어났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최시우는 동네의 평범한 김치찌개 식당을 골랐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장인어른, 고향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최시우는 반찬을 집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냥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네. 김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장사요?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점 같은 거요? 최시우의 말투는 더욱 가벼워졌다. 김다은이 남편의 발을 툭 찼다. 말 좀 가려서 해요. 왜 그래? 장인어른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최시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장인어른, 제 생각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마침 저희 회사 건물에 경비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아도 숙식은 제공되거든요. 김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위를 깊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신경 써줘서 고맙네만 나는 아직 고향에서 처리할 일이 남아서.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온 김민주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깊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영 아니었다. 이 최시우라는 남자는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부류. 다음 날 오전, 김민주는 간단한 짐가방을 들고 딸의 새 집으로 향했다. 며칠 머물다 내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 잠금 장치가 바뀐 것을 발견했다. 원래 있던 평범한 열쇠식 자물쇠는 온데간데 없고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최신형 스마트 도어락이 달려 있었다. 은색 금속 몸체가 햇빛에 반짝였다. 김민주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은아, 집에 도어락을 바꿨니? 도어락이요? 언제요? 김다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저는 회사인데 시우 씨가 오늘 휴가라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남편한테 물어보렴. 5분이 지나서야 최시우가 하품을 하며 느릿느릿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의이만만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방금까지 자고 있어서요. 김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현관문뿐만 아니라 각 방의 문 잠금 장치까지 모두 같은 종류의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이거 꽤 비싸겠는데? 김민준이 물었다. 뭐, 괜찮습니다. 국산 최고급 제품이라 하나에 50만 원이 넘어요. 집 전체에 6개 달았죠. 최시우의 말투에는 과시욕이 묻어났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이 도어락은 해킹 방지에 강제 침입 경보도 되고 지문으로만 열 수 있어요. 등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죠. 김민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럼 내 지문도 등록했는가? 아, 그거요. 최시우는 머리를 극적였다. 어젯밤에 설치할 때 장인어른이 안 계셔서 일단 저랑 다은이 지문만 등록했어요. 내 지문은 등록을 안 했다는 건가?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안 했어요. 최시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외출하실 때 미리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열어드리면 되니까요. 김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위의 그 무심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신을 남으로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도둑으로 여기는 건가? 시우군. 김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이 집은 내가 15억을 주고 산 집이네. 알죠? 장인어른, 정말 통이 크세요. 최시우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등기부등본에는 다은이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다은이는 제 아내고요. 그럼 이 집은 저희 부부집이죠. 저희가 집주인으로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은 번지르르했지만 그 속뜻은 명백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김민준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심호흡하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남양 작은 방을 쳐다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부모님이 오늘 오후에 도착하세요. 지금 방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최시우가 설명했다. 장인어른, 별일 없으시면 며칠 호텔에 더 계시다가 저희가 자리 잡으면 그때 오시는 건 어떠세요? 이건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15억을 들여 산 이 집에서 사위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며 뭐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향했다. 최시우가 등 뒤에서 외쳤다. 장인어른, 문은 자동으로 잠겨요. 휴대폰 꼭 챙기시고요. 들어오실 땐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등 뒤에서 잠겼다. 김민주는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젊은이 후회하게 될 걸세. 김민준이 엘리베이터 앞에 막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김다은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다. 바람 좀 쐬려고. 김민주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럼 점심은 들어와서 드실 거죠? 시우 씨가 아빠를 위해 자기 필살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니다. 난 밖에서 간단히 먹으련다. 김민주는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다. 최시우가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한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쫓아내려던 자가? 오후 3시, 김민주는 과일을 좀 사들고 다시 돌아왔다. 최시우의 부모님이 도착했는지 궁금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5분을 기다려서야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파마머리에 명품 브랜드 운동복 차림이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위아래로 김민준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은이 아버지입니다. 김민준은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들어 보였다. 아, 사돈어른이시구나. 여자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시우 엄마, 박수진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민준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최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 장인어른이세요. 김민준 어르신. 거실 소파에는 대머리의 중년 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김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 다은이 아버지세요. 최시우가 다시 한번 말했다. 대머리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김민준은 과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과일 좀 사왔습니다. 다 같이 드시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박수진이 과일을 받아들었다. 어머, 이 사과 좋아 보이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 안 합니다. 김민준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시우한테 듣기로는 조그만 장사를 하신다면서요? 박수진은 사과를 씻으며 물었다. 무슨 장사인데요? 그냥 이것저것 물건을 좀 떼다 팝니다. 김민준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 보따리 장사 같은 거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요즘 장사하기 힘들 텐데 우리 집 양반도 예전엔 사업을 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지금은 시우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히 살죠. 대머리 남자 최동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우리 시우가 대기업 다녀서 월급이 500이 넘어 보너스에 성과급도 따로 나오고 우린 지금 아들 덕 보고 사는 거지. 맞아요. 우리 시우가 능력이 좋아서 회사 상사들도 다들 예뻐해요. 박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에서 배정해준 사택이 너무 작아서 시우네랑 같이 살려고 올라왔어요. 이 집 정말 좋네요. 남양방이 아주 아늑하고 편해요.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김민주는 이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남양방. 그건 자신이 쓰려고 특별히 받았던 방이었다. 사돈어른,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세요? 박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저는 김민준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최시우가 말을 가로챘다. 장인어른은 호텔에서 주무세요. 호텔이 조용해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겠네. 노인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지. 최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젊었을 땐 조금만 시끄러워도 잠을 설쳤는데 이젠 늙어서 그런가. 아무 데서나 잘 자. 그 말은 마치 김민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 것처럼 들렸다. 저녁 6시. 김다은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아빠, 또 어디 나가셨던 거예요? 김다은은 소파 구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즉시 다가왔다. 아니다, 오후 내내 여기 있었단다. 김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김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실력 발휘 좀 할게요. 모두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릴게요. 아빠, 제가 해드리는 갈비찜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다은아, 내 아버님 다이어트 하신다지 않았니? 박수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갈비찜은 너무 기름져서 노인 건강에 안 좋아. 담백한 걸로 하는 게 어때? 김민준이 언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던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수진을 쳐다봤다. 어머님, 저희 아빠 건강하세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돼요. 김다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이 나이쯤 되면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박수진은 손을 저었다. 내가 보기에 내 아버님은 너무 잘 드셔서 배가 좀 나온 것 같던데. 김민주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배는커녕 오히려 최동훈의 술배가 더 눈에 띄었다. 식사 시간, 최 씨 부부가 상석에 앉았고 김민주는 가장 끝자리에 배치되었다. 박수진은 계속해서 아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김다은에게는 그럭저럭 친절했지만 김민주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다. 다은아, 이 국 좀 더 떠서 시우 주렴. 박수진이 며느리에게 지시했다. 요즘 일하느라 힘들 텐데 몸보신 좀 시켜야지.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시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참,
다은아. 최동훈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주말인데 시우 따라서 회사 동료들 모임에 한번 다녀오렴. 가서 얼굴도 좀 비추고 인사도 하고. 네, 아버님. 김다은은 얌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이다. 박수진이 말을 이었다. 네가 이제 시우한테 시집 왔으니 우리 최씨 집안 사람이야. 앞으로 우리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언제까지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를 거니? 김다은은 잠시 멈칫하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김민주는 국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손을 살짝 떨었다. 김다은은 난처해했다. 뭐가 문제야? 시집 왔으면 시댁법도를 따라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최동훈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 아버지도 이 정도 이치는 아실 텐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민준에게 쏠렸다. 김민주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최동훈을 바라봤다. 다은이가 뭐라고 부를지는 다은이의 자유입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그 말씀은 좀 서운하네요. 박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남도 아니고 이제 다 한 가족이잖아요? 다은이가 저희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저희도 기쁘고 다은이한테 더 잘해주게 되죠. 그런 이치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김다은이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김민주는 딸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제가 나가서 살아야겠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김다은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다. 이 집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기엔 무리인 것 같구나. 나는 내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겠다. 김민준이 일어섰다. 최시우와 그의 부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장인어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최시우가 가식적으로 만류했다. 집 넓어요. 그런 생각 마세요. 맞아요, 사돈어른.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좋아요. 박수진도 맞장구를 쳤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다. 김민주는 이 가족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장인어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소멸이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김다은은 다급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은아. 김민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이제 다 컸고 내 가정이 생겼잖니. 아빠가 평생 널 지켜줄 수는 없는 거란다. 그는 말을 마치고 문 밖으로 향했다. 최시우가 등 뒤에서 외쳤다. 장인어른, 도어락은 안다. 전화할 테니. 김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김민주는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살폈다. 이제 이 철없는 사위에게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았다. 김민준이 엘리베이터 앞에 막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우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한테. 김다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장인어른한테 못해드렸어? 최시우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우리 부모님이 먼 길 마다 않고 서울까지 오신 게 우리랑 같이 살면서 단란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도어락 바꿀 때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요. 도어락은 안전을 위해서 바꾼 거야. 요즘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장인어른은 자주 오시지도 않는데 굳이 지문을 등록할 필요가 있어. 만에 하나 지문 정보가 유출되면 어떡해? 김민주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멈춰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딸은 여전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얼 바꿀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김다은이 아버지가 묵는 호텔로 찾아왔다. 아빠, 화 푸세요. 제가 시우 씨한테 이미 말했어요. 오늘 당장 아빠 지문 등록해 놓으라고요. 김다은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다은아. 김민주는 딸의 손을 잡고 앉혔다. 너는 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니?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요. 김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에 너한테는 잘하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한 남자의 인격은 그 사람이 너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란다. 김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하지만 전 이미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잠시 후 김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은 딸. 아빠가 너한테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김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그저 네가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길 바랄 뿐이란다. 오후에 김민주는 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최시우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TV를 보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일어섰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마침 모시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런가? 김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자, 이리 오세요. 제가 바로 지문 등록해 드릴게요. 최시우는 휴대폰을 꺼내 현관의 스마트 도어락 앞으로 갔다. 여기에 손가락을 대세요. 김민주는 다가가 최시우가 시키는 대로 지문을 등록했다. 됐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어요. 최시우가 스마트 도어락을 툭툭 쳤다. 이 도어락 정말 최첨단이에요. 보안 기능이 아주 뛰어나죠. 시우야. 최동훈이 소파에서 입을 열었다. 기왕 다 같이 살게 됐으니 규칙을 좀 정하는 게 어떻겠니? 무슨 규칙이요, 아버지? 최시우가 물었다. 예를 들면 누가 장을 보고 밥을 할 건지, 누가 청소를 할 건지, 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나눌 건지 같은 것들 말이다. 최동훈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 늙은 부부는 이제 힘든 일은 못해. 다은이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테고. 이런 일들은 마땅히. 그의 시선이 김민준을 향했다. 김민준은 깨달았다. 최동훈은 그에게 집안일을 떠맡기려 하고 있었다. 아버님, 그런 일들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김다은이 서둘러 말했다. 다은아, 넌 뭘 몰라서 그래. 박수진이 손을 저었다. 내 아버님은 지금 딱히 하시는 일도 없으시잖아. 집에서 그냥 노시는 것보다 몸 좀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지. 그리고 우리 늙은 부부는 몸도 안 좋고 너도 출근해야 하니 누군가는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김다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됐다. 됐어. 이 일은 그렇게 정하는 걸로 하자. 최동훈이 손을 휘저었다. 사돈어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주는 최씨 부자 세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자신을 가정부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제 생각에는 김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규칙을 정하려면 공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평해야죠. 최시우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묻겠네. 이 집 등기부등본에는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지? 김민준이 물었다. 다은이 이름이요. 최시우는 김민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인가? 저랑 다은이 집이죠. 최시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부족했다. 틀렸네.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이 집은 다은이 혼자 소유한 집이야. 결혼 전에 산 집이고 등기부등본에도 다은이 이름만 올라 있으니 이건 다은이의 혼전 재산이지. 최시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규칙을 정하려면 우선 누가 집주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네. 김민주는 박수진과 최동훈을 바라봤다. 두 분께서는 제 딸의 집에 살고 계십니다.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최동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우리는 시우의 부모일세. 하지만 집주인의 부모는 아니죠. 김민주는 평온하게 말했다. 두 분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이 주인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박수진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 김민주는 화제를 바꿨다. 저 또한 손님이니 응당 책임을 져야겠지요. 하지만 그는 최시우를 쳐다봤다. 내 딸의 남편으로서 자네는 아내의 집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시우는 말문이 막혔다. 김다은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이 집은 법적으로 분명 자신 혼자의 재산이었다. 아빠, 김다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이에요. 시우 씨, 당신 생각은 어때요? 최시우는
아내가 장인의 편을 들 줄은 몰랐기에 당황했다. 다은아, 우린 부부잖아.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지. 그건 아닐세. 김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만약 자네들이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 집은 여전히 다은이 것이고 자네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지. 이혼이라니. 최동훈이 벌떡 일어났다. 누가 이혼 얘기를 해. 우리 시우가 다은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다은이가 이혼 얘기를 꺼낼 리가 없지. 누가 이혼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김민주는 최동훈을 쳐다봤다. 저는 그저 법률 상식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께서 그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니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찔릴 게 뭐가 있어. 최동훈은 길길이 날뛰었다. 자네 아들이 내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찔리겠지. 김민준이 일어섰다. 자네들 가족이 내 딸의 집에 살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는 사실에 찔리는 거겠지. 당신. 박수진이 김민준을 손가락질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왜, 정곡을 찔렸나? 김민준이 냉소했다. 생각해 본 적 있나? 이 15억이 없었다면 자네 아들이 서울에서 이런 집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최시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제가 지금은 집을 못 사도 저도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으니 나중에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김민주는 최시우를 쳐다봤다. 자네 지금 몇 살이지? 32살인가? 서울에서 5년 동안 일해서 얼마나 모았나? 최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말해주지. 서울 집값 오르는 속도를 생각하면 자네는 평생 이런 집 못 사. 나라는 장인이 없었다면 자네는 그냥 빈털터리일 뿐이야. 김민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만하세요. 최시우가 마침내 폭발했다. 김민준 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집이 당신이 사준 건 맞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다은이 이름이 올라 있어요. 다은이는 제 아내고 아내의 집은 곧 제 집입니다. 당신 같은 외부인이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외부인? 김민주는 기가 막혀 웃었다. 내가 15억을 들여 집을 사줬는데 결국 외부인 취급을 받는군. 네, 당신은 외부인입니다. 최시우가 눈이 벌게져 소리쳤다. 여긴 저와 다은이의 집이에요.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싸늘하게 식었다. 김다은은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박수진과 최동훈은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다. 김민주는 최시호를 깊이 쳐다본 후 문 밖으로 몸을 돌렸다. 아빠. 김다은이 다급하게 쫓아나왔다. 다은아, 이제 똑똑히 봤니? 김민주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다. 저게 바로 네가 고른 남자다. 김다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빠 말을 기억하렴. 이 세상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존중을 얻을 수 있단다.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최시우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우리 세상이에요. 김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젊은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사흘 후 김민주는 다시 딸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자신의 지문으로 직접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최신의 세 식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민준이 들어오자 분위기는 순간 미묘해졌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최시우가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다. 말투는 눈에 띄게 부자연스러웠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거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씨 부부의 물건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동훈의 닭이 세트가, 소파 위에는 박수진의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다은이는? 김민준이 물었다. 출근했어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요. 최시우가 대답했다. 김민주는 남양 작은 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자 문고리에 작은 자물쇠가 하나 더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뭔가? 김민준이 자물쇠를 가리키며 물었다.
박수진이 식당에서 걸어 나왔다. 김민준의 행동을 보고는 얼굴이 어색해졌다. 아, 그거요. 방 안에 있는 귀중품 잃어버릴까봐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귀중품. 김민준이 냉소했다. 무슨 귀중품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한단 말인가. 그냥 제 폐물들이랑 우리 집 양반이 모으는 골동품 같은 것들이요. 박수진이 우물쭈물 말했다. 김민준은 이 50대 여성을 쳐다보고 아침을 먹고 있는 최동훈을 쳐다봤다. 두 사람 어디에서도 골동품을 수집할 만한 기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짐이 아직 잘 있는지 좀 봐야겠네. 김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인어른 짐이요? 최시호가 다가왔다. 여기에 무슨 짐을 두셨어요? 내 여행 가방이랑 갈아입을 옷가지들. 김민준은 평온하게 말했다. 최시호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짐들이요. 저희가 잘 치워뒀어요. 저쪽 북향방에 옮겨놨어요. 김민준은 북향의 작은 방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여행 가방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종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다. 이게 자네들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방인가? 김민준이 뒤돌아 최시호를 쳐다봤다. 장인어른, 이 방이 좀 작기는 해도 지내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최시호가 뻔뻔하게 말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넓은 방을 쓰셔야 해서요. 김민준은 아무 말 없이 이 작은 방을 조용히 바라봤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이 작은 환풍구 하나만 있었다. 방 안에서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다. 참, 장인어른. 최동훈이 식당에서 찻잔을 들고 걸어 나왔다. 오신 김에 의논할 게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김민준이 돌아섰다. 그게 말입니다. 최동훈이 헛기침을 했다. 우리 늙은 부부가 이 나이에 고향 떠나 서울까지 온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일하느라 바쁘고 다은이도 출근해야 하고 집안일은 누군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준은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보아하니 사돈어른은 지금 딱히 하시는 일도 없으신데 집에서 저희 좀 돌봐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동훈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장보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들이요. 사돈어른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이런 일들은 별거 아닐 겁니다. 내가 젊다고? 김민준은 기가 막혀 웃었다. 최 선생님, 제 나이가 올해 58입니다. 58이면 아직 청춘이지. 나는 62이야. 최동훈이 손을 저었다. 그리고 사돈어른은 남자니 우리보다는 훨씬 건강할 거 아니요. 박수진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사돈. 우리 여자들은 힘든 일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김민준은 이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김민준이 물었다. 그건 좀 곤란하죠. 최시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장인어른, 다 같이 사는데 서로 도와야죠. 공짜로 먹고 잘 수만은 없잖아요. 공짜로 먹고 잔다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집은 내가 15억을 주고 산 집이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다은이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최동훈이 당당하게 말했다. 다은이는 우리 며느리고 며느리 집은 곧 우리 최씨 집안의 집입니다. 당신 같은 외부인이 여기 살면서 힘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외부인. 김민준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네, 외부인이죠. 박수진도 거들었다. 다은이가 시우한테 시집 왔으니 우리 최씨 집안 사람이에요. 당신이 다은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결국 성이 다르니 남이죠. 한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마지막 인내심마저 사라졌다. 내가 외부인이라면 당신들 가족을 방해할 수는 없지. 김민준은 작은 방으로 몸을 돌려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가시게요? 최시우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래, 가야겠다. 김민준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자네들이 나를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 아이고, 사돈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박수진이 가식적으로 만류했다. 저희가 나가시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김민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박수진을 쳐다봤다. 방금 누가 나를 외부인이라고 했지? 박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김민주는 계속 짐을 챙겼다. 최신의 새 식구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10분 후 김민주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장인어른, 정말 가시는 거예요? 최시우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더위 만만함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래, 가네. 김민주는 뒤돌아 최시우를 쳐다봤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네. 무슨 일인데요? 최시우가 물었다. 등기권리증.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들이 이 집이 다은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니 나는 다은이에게 등기권리증 공증을 다시 받으라고 권해야겠네. 공증이요? 무슨 공증이요? 최시우는 긴장했다. 혼전 재산 공증. 김민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 집이 영원히 다은이 혼자의 재산이고 자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거지. 최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장인어른, 그럴 필요까지야. 왜 필요가 없나? 김민주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말했다. 자네들이 이 집이 닿은 이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공증을 받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 하지만 저희는 부부잖아요. 최시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부면 어떤가? 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네. 혼전 재산은 개인 소유라고. 김민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자네가 이 집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최동훈과 박수진도 이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일단 공증을 받으면 이 집은 정말로 그들 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최시우가 멋쩍게 웃었다. 한가족끼리 무슨 공증입니까? 한가족. 김민준이 냉소했다. 방금 전까지는 내가 외부인이라더니 이제 와서 한가족이 되었나? 최시우는 말문이 막혔다. 김민준은 이 세 사람의 어색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득을 챙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자, 그럼 나는 가보겠네. 김민준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기억하게. 나는 다은이에게 혼전 재산 공증을 받으라고 권할 걸세.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최신의 새 식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호텔로 돌아온 김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다. 이 대표라고 저장된 번호 앞에서 멈췄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이 대표, 잘 지내는가? 김민주는 소파에 기대앉아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덕분에요. 회사 일이 점점 많아져서 정신이 없네요. 이진혁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회장님은요? 이제 은퇴하시고 편히 지내신다더니 어떻습니까? 김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편하기는 무슨, 집에 좀 일이 생겨서 말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진혁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내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 녀석이 좀 철이 없어서. 김민주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진혁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 그 최시우라는 친구가 어느 회사에서 일합니까? 판교에 있는 누리테크라는 IT 회사라더군. 마케팅팀 팀장이라고 하던데. 누리테크라. 이진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 회사 저희와 거래가 있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이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누리테크는 확실히 저희 파트너사입니다. 작년 거래액이 대략 80억 원 정도 되는군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표, 내 성격 알지 않나. 김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을 것이다.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지. 알겠습니다. 이진혁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위인데 그 녀석이 정말 나를 장인으로 생각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걸세.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이 대표, 이번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희 사이에. 이진혁이 흔쾌히 말했다. 좋은 구경이나 하고 계십시오. 전화를 끄는 김민준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진혁은 그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투자회사 해인투자그룹의 대표였다. 과거 김민준이 사업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이진혁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시간의 시험을 거쳐 단단해졌다. 다음 날 오전 최시우는 회사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누리테크의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그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의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최 팀장 내 사무실로 잠깐 오게. 부서장인 박 부장이 다가와 말했다. 최시우는 박 부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대표이사인 이 대표도 함께 있었다. 최 팀장, 앉게. 이 대표가 소파를 가리켰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최시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방금 미래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 미래캐피탈. 최시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곳은 누리테크의 최대 고객사였다. 작년 거래액만 80억 원이 넘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박 부장이 옆에서 말했다. 그쪽에서 모든 마케팅 홍보안과 인력 배치까지 전부 재심사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시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표님, 그 말씀은. 내 말은 오늘부터 자네는 당분간 미래캐피탈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는 뜻이네. 이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회사에서 다른 인력을 배정해서 그 고객사를 담당하게 할 걸세. 왜요? 최시우가 벌떡 일어났다. 대표님, 제가 미래캐피탈 프로젝트를 2년 동안 맡아왔습니다. 협력 관계도 아주 순조로웠고요. 구체적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네. 이 대표가 난처한 듯 말했다. 그쪽에서 그저 재검토하겠다고만 했지.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 최시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미래캐피탈 프로젝트는 그의 주요 실적의 원천이었다. 만약 이 고객사를 잃게 되면 그의 실적은 크게 하락할 것이고 연말 성과급과 승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터였다. 대표님, 제가 미래캐피탈 쪽에 가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최시우가 간절하게 물었다. 일단 진정하게. 이 대표가 손을 저었다. 내가 그쪽과 소통해 볼 테니 자네는 일단 다른 프로젝트 업무부터 처리하게. 대표이사실에서 나온 최시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무거운 마음에 잠겼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래캐피탈의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내려놓았다. 오후가 되자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최 팀장, 미래캐피탈에서 새로운 소식이 왔네. 박 부장이 최시우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자네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요구했네. 네? 최시우가 벌떡 일어났다. 협력 중단이요? 왜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 그저 자네의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만 하더군. 박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최 팀장, 이거 좀 곤란하게 됐어. 미래캐피탈은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회사라 그들이 자네에게 불만을 품으면 최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IT 마케팅 업계에서 미래캐피탈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만약 그들이 한 사람에게 불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업계 전체에서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이다. 부장님, 제가 미래캐피탈에 가서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시우는 거의 애원하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미 연락해봤네.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더군. 박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최 팀장, 자네 최근에 누구한테 밉보인 일이라도 있나?
최시우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자신이 언제 미래캐피탈 사람들에게 밉보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업무적으로 항상 신중했고 고객사에게 밉보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최시우는 마음이 무거웠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박수진이 즉시 다가왔다. 시우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박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었어요. 최시우가 힘없이 말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을 보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니? 최동훈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다. 최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이야기를 다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네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박수진이 안절부절 못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최시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래 캐피탈에서 갑자기 저한테 불만을 품었어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누가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거 아니야? 최동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수작이요? 최시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럴 리가요. 전 평소에 동료들과 관계도 좋고 원수진 사람도 없는데 그때 김다은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표정이 그래요? 김다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최시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김다은도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가득했다. 시우 씨,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최근에 정말 누구한테 밉보인 일 없어요? 김다은이 남편 옆에 앉아 물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최시우가 고개를 저었다. 최근에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그 뭐요? 김다은이 찔문했다. 당신 아버지와의 그 일들 말고는. 최시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리 아빠요. 김다은은 잠시 멈칫했다. 우리 아빠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냥 조그만 장사하시는 분인데. 최시우도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했다고 느꼈다. 김민준, 시골에서 올라온 그 노인이 미래캐피탈 같은 대기업 사람을 알 리가 없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맴돌았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다른 호텔에서는 김민준이 이진혁과 통화하고 있었다. 김 회장님, 일은 절반쯤 처리되었습니다. 이진혁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른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좀 더 지켜보세. 김민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법이지. 일주일 후, 최시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누리테크의 다른 두 중요 고객사도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며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최시우를 3번이나 불렀고 마지막 대화에서는 말투가 매우 험악해졌다. 최 팀장, 자네 요즘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대표는 책상 뒤에 앉아 미간을 찌푸렸다. 미래캐피탈, 천성투자, 그리고 금정그룹까지 2세 고객사가 모두 자네에게 불만을 품고 있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닐세. 최시우는 의자에 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에게도 밉보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밉보인 적이 없다고. 이 대표가 냉소했다. 최 팀장, 이세 회사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사야. 회사 총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두 자네를 원하지 않으니 회사더러 어떡하란 말인가. 최시우는 입을 열어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하세. 이 대표가 책상 위에 서류를 쳐다봤다. 회사에서는 자네에게 당분간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네. 일이 명확해질 때까지 말이야. 정직이요? 최시우가 벌떡 일어났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중요 고객사 3곳을 잃지 않아. 이 대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최 팀장, 자중하게. 회사 건물을 나온 최시우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정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 수입원이 끊긴다는 것은 모든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아직 갚아야 할 자동차 할부금이 있었다. 비록 김다은의 집은 전액 현금으로 샀지만 최시우는 체면 때문에 작년에 할부로 제네시스 G80을 샀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만 150만 원이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직장이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저녁에 최시우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니? 박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정직당했어요. 최시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회사에서는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를 해고하려는 거예요. 뭐라고? 최동훈이 벌떡 일어났다. 왜 널 해고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고객사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데요. 최시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고객사 3곳이 전부 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체를 요구했어요. 박수진은 다급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시우야, 이제 어떡하니? 우리가 고향집까지 팔고 너 하나만 믿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최시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말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노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때 김다은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김다은이 물었다. 최시우는 정직당한 일을 다시 설명했다. 김다은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 시우 씨,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최근에 정말 누구한테 밉보인 일 없어요? 김다은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10,000번을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최시우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 말고는. 그는 다시 김민준을 떠올렸지만 즉시 고개를 저었다. 시골 늙은이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뭐요? 김다은이 쬐문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봐. 최시우가 손을 저었다. 시우야, 지금 딴 생각할 때가 아니야. 최동훈이 맞은편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새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 고객사들을 다시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해. 되돌린다고요? 최시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돌려요? 그럼 인맥이라도 동원해봐. 박수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서울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겠어? 최시우는 침묵했다. 그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급의 동료나 친구들이었다. 이런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김다은이 잠시 망설였다. 우리 아빠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요? 당신 아빠한테? 최시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분이 뭘 도와주실 수 있다고. 우리 아빠가 비록 조그만 장사를 하시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니 혹시 좋은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김다은이 말했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으로는 탐탁지 않았다. 방금 전에 김민준을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그에게 부탁해야 한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다. 됐어. 최시우가 손을 저었다. 그런 일로 그분을 귀찮게 할 수 없어.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시우는 친구를 통해 몇 군데 회사에 면접을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회사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태도가 즉시 차가워졌다. 시우야, 누가 뒤에서 네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친구가 전화로 말했다. 내가 오늘 너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몇몇 회사들이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큰 고객사에게 밉보였다고 하던데. 최시우는 휴대폰을 쥐고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해 볼게. 하지만 이런 일은 보통 출처를 찾기 힘들어. 전화를 끄는 최시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상황은 이미 명백했다.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은 매우 커서 여러 회사와 고객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최시우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후 더 큰 타격이 찾아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최시우의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었다고 통보했다. 정직 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최시우는 이번 달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최시우 고객님, 자동차 할부금이 3일 연체되었습니다.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계속 연체될 경우 강제 견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화를 끄는 최시우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차가 견인당하면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될 것이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최시우는 뻔뻔함을 무릅쓰고 박수진에게 말했다. 돈? 박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시우야, 우리 돈 다 썼어. 서울 올 때 쓴 비용이랑 그동안 생활비로 이미 바닥났어. 그럼 어떡해요? 최시우는 다급해서 땀을 뻘뻘 흘렸다. 최동우는 옆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시우야, 다은이한테 좀 빌려보는 건 어떠냐? 다은이한테 돈을 빌린다고? 최시우는 망설였다. 그녀의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인데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겠는가? 없는 것보다야 낫지. 박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부부인데 돈 좀 빌리는 게 뭐 어때서? 저녁에 김다은이 퇴근하자 최시우는 용기를 내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돈을 빌린다고요? 얼마나요? 김다은이 물었다. 일단 500만 원만 급한 대로 빌려줘. 나 금방 새 직장 구할 수 있을 거야. 최시우가 말했다. 김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올게요. 하지만 다음 날 은행에서 돌아온 김다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왜 그래? 최시우가 물었다. 제 통장이 동결됐어요. 김다은이 말했다. 은행에서 거액 자금의 비정상적인 유출입이 의심돼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동결? 최시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 바로 오늘부터요. 저 평소에 큰돈 쓸 일도 없는데 왜 동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시우는 소파에 앉아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직장을 잃고 자동차 할부금도 못 내고 이제는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본 최시우의 심장은 거의 스물 뻔했다. 미래 캐피탈 법무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는 최시우 씨께서 협력 기간 동안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저희는 최시우 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이요? 최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최시우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업무상 배임. 이건 형사범죄였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살 수 있었다. 시우 씨, 무슨 일이에요? 김다은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다급하게 물었다. 최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김다은은 통화 기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최시우는 마침내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최시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래캐피탈의 내용 증명은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배달되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소위 업무상 배임의 증거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최시우는 그 서류들을 넘겨보며 보면 볼수록 심장이 철렁했다. 증거들은 모두 매우 사실적으로 보였다. 고객과의 대화 기록, 프로젝트 보고서, 심지어는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메일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시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은 결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시우 씨, 이거 정말이에요? 김다은이 내용 증명을 들고 목소리를 떨었다. 당연히 아니지. 최시우는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내가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이 증거들은 전부 조작된 거야. 그럼 왜 미래캐피탈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최동훈이 옆에서 의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최시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시우는 변호사를 찾아 사방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상대가 미래캐피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두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최 선생님, 미래캐피탈은 업계에서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한 변호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증거만 봐서는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로펌은 질게 뻔한 소송은 맡을 수 없습니다. 7, 8군데의 로펌에서 연속으로 거절당한 후 최시우는 완전히 절망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이미 자동차 할부금 독촉을 시작하며 견인을 위협했다. 집주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누군가 최시우가 사기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시우야, 우리 정말 이제 방법이 없구나. 박수진이 울며 말했다. 다은이 아버지한테 가보는 건 어떠니? 제발 도와달라고 빌어봐. 그분한테 빌라고. 최시우는 눈이 벌개졌다. 시골 늙은이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야 낫지. 최동훈도 다급해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김다은도 옆에서 권했다. 시우 씨, 우리 아빠가 비록 조그만 장사를 하시지만 인맥이 넓으셔서 혹시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최시우는 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전에 자신이 김민준에게 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럼 장인어른께 전화 좀 드려봐. 내가 한번 뵙고 싶다고. 최시우가 김다은에게 말했다. 김다은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김다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호텔에 있단다. 김민준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시우 씨가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김다은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아빠를 한번 뵙고 싶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김민준이 말했다. 혼자 오라고 하렴. 전화를 끊은 김다은이 최시우에게 말했다. 아빠가 당신 혼자 오래요. 최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 최시우는 김민준이 묵고 있는 호텔에 도착했다. 5성급 호텔이었다. 최시우는 이전에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프런트에서 김민준의 방번호를 말했고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다. 방문 앞에 선 최시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시우가 문을 열자 김민준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평범한 캐주얼 복장이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장인어른. 최시우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앉게. 최시우는 자리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김민준이 신문을 내려놓고 최시우를 쳐다봤다. 제가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최시우가 뻔뻔함을 무릅쓰고 말했다. 미래캐피탈에서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아, 김민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고소하겠다고 하던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시우가 간절하게 말했다. 장인어른, 저는 정말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혐의는 전부 모함입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라니. 최시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네는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가? 김민준이 평온하게 물었다. 최시우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김민준, 조그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 장인어른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최시호가 결국 말했다.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김민준이 웃었다. 나 같은 시골 늙은이가 자네에게 무슨 조언을 해주겠나. 시골 늙은이라는 내 글자를 듣는 순간 최시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다. 장인어른, 제가 이전에 실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시호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김민주는 그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인어른, 제가 이전에 장인어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최시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미래캐피탈의 영향력은 너무 큽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지면 저는 거액의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왜? 김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다은이의 통장도 동결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비조차 없습니다. 최시호가 말했다. 만약 제가 정말 감옥에 가면 다은이는 혼자가 됩니다. 제가 다은이를 고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민주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최시호에게 등을 보였다. 자네 미래캐피탈의 회장이 누군지 아는가? 김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모릅니다. 최시호가 고개를 저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투자 업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그 사람 이름은 이진혁일세. 김민준이 돌아섰다. 내 오랜 친구지. 최시호는 멍해졌다. 뭐라고?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했네. 이진혁은 내 오랜 친구라고. 김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20년 지기 친구일세. 최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래캐피탈의 회장 이진혁이 김민준의 친구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장인어른. 그 말씀은 이진혁 회장님이 장인어른의 친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최시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내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지.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 미래캐피탈이 왜 갑자기 자네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생각하나? 그 말은 마치 벼락과도 같았다. 최시우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미래캐피탈이 자신을 노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김민준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었다. 그 말씀은? 최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가 이 대표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네. 김민준이 평온하게 인정했다. 자네의 정직, 통장 동결, 그리고 그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모두 내가 계획한 일일세. 최시우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눈앞에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장인어른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최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주는 그를 쳐다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는 최시우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자네에게 집에서 쫓겨난 외부인일세. 나는 자네에게 무시당한 시골 늙은이일세. 나는 15억을 들여 자네들에게 집을 사준 호구일세. 한마디 한마디가 최시우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여전히 조그만 장사를 하는 늙은이로 보이나? 김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최시우는 무릎을 꿇었다.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시우는 통곡하며 빌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김민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최시우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이 남자는 마침내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김민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최시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토록 오만방자하던 사위가 지금은 개처럼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일어나게. 김민주는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남자가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닐세. 그렇게 기계 없이 굴지 말게. 최시우는 벌벌 떨며 일어섰지만 감히 소파에 다시 앉지 못하고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시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부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김민주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했나? 최시우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김민준. 해인투자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일세. 김민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최시우의 경악한 표정을 바라봤다. 그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최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해인투자그룹. 그곳은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투자회사였다. 자산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했다. 그리고 미래캐피탈은 해인투자그룹의 수많은 자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럼 회장님이 해인투자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최시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왜 놀랍나? 김민준이 냉소했다. 15억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평범한 장사꾼일 거라고 생각했나? 최시우는 이전에 김민준이 입었던 소박한 옷차림과 겸손한 행동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무엇이 진짜 고수의 모습인지를. 그럼 왜? 최시우는 왜 신분을 숨겼는지 묻고 싶었다. 왜 숨겼냐고? 김민주는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았다. 내 딸이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일세. 이제 알겠나? 김민주는 일어나 최시우 앞으로 다가갔다. 속물에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소인배.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최시우의 심장을 찔렀다. 장인어른, 저는. 최시우는 변명하려 했다. 자네가 뭘. 김민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는 내 딸이 남양방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나라는 장인이 외부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자네들 집의 가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최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준이 계속 말했다. 자네 부모는 나에게 어떻게 말했나? 그들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했나? 최시우는 부모님이 했던 그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은 철이 없으셔서 제가 돌아가서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최시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교육? 김민준이 냉소했다. 이제 와서 교육이라니. 그전에는 어디 있었나? 최시우는 말문이 막혔다. 김민준은 소파로 돌아가 앉아 서 있는 최시우를 쳐다보았다. 마음속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다. 최시우. 김민준이 말했다.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자네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닐세. 최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다은이 때문일세. 김민준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나는 그 아이의 결혼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없네. 장인어른. 최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김민준은 화제를 바꿨다. 자네가 내 도움을 받으려면 내 몇 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하네. 무슨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최시우가 간절하게 말했다. 첫째, 김민준이 손가락 하나를 폈다.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아 내 이름을 추가하게. 최시우는 잠시 멈칫했다. 장인어른의 이름을요? 그래. 내가 돈 내고 산 집인데 내 이름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뭔가. 김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이전에는 다은이에게 혼수로 준 것이지만 이제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더군. 최시우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김민준의 눈빛을 보고 즉시 입을 다물었다. 둘째, 김민준이 계속 말했다. 자네 부모는 당장 이사 나가야 하네. 이사 나가라고요? 최시우는 난처해했다. 장인어른,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서울 지리도 잘 모르시는데 그건 자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닐세. 김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내 집이야. 나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네. 자네가 그들을 위해 집을 구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 집에서는 살 수 없네. 최시우는 마음이 쓰라렸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자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시 배워야 하네. 어른을 공경하고 장인, 장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야. 만약 다시 한번 외부인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결과는 자네도 알 걸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시호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김민주는 최시호를 쳐다봤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다은이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냥 미래캐피탈이 착오를 깨닫고 자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하게. 최시호는 의아했다. 왜 다은이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세.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네. 비록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최시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죄책감이 더욱 커졌다. 김민주는 지금까지도 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이전에 장인어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시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맹세합니다. 다은이에게 잘하고 장인어른께 효도하겠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이 대표인가? 나일세. 김민준의 말투는 평온했다. 최시호 건은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 아, 항복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이진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응, 혼낼 만큼 혼냈으니 됐네. 김민준이 최시호를 한번 쳐다봤다. 업무상 배임건은 취하하고 회사에도 복귀시키게.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혁이 말했다. 그런데 회장님, 그 친구가 나중에 또 딴 마음 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겠네. 김민주는 전화를 끊고 최시호에게 말했다. 내일 미래캐피탈에서 모든 고소를 취하할 걸세. 자네 회사에서도 복귀하라고 연락이 갈 게야. 최시호는 감격해서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김민준의 눈빛에 제지당했다. 오늘 자네가 한 말을 기억하게. 김민준이 일어섰다. 만약 다시 한번 자네가 더 이만만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걸세. 기억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최시우가 연신 다짐했다. 그리고 김민준이 문가로 걸어갔다. 오늘 밤 다은이와 등기권리증 문제를 상의하게. 내일 우리 같이 가서 처리하지. 자네 부모는 모레까지 이사 나가게. 내가 하루의 시간을 주겠네. 네, 알겠습니다. 최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이 문을 열고 최시우를 쳐다봤다. 돌아가게.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게. 최시우는 문가에서 갑자기 뒤돌아 말했다. 장인어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내 딸이지. 이번 기회가 아닐세. 김민준이 그의 말을 정정했다. 자네가 정말 다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고생시켜서는 안 되네. 최시우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떠났다. 김민주는 문을 닫고 소파로 돌아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다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딸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부디 저 최시우라는 녀석이 진심으로 뉘우쳤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최시우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다. 한편 최시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음이 한없이 복잡했다. 그는 마침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하늘 위에 하늘 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도 마침내 깨달았다. 최시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최동훈, 박수진, 그리고 김다은이 모두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세 사람이 즉시 그를 둘러쌌다. 어떻게 됐니? 내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더냐? 박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최시우는 세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김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장인어른께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김다은이 기뻐하며 물었다.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시겠대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인어른께서 그냥 소식을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최시우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셨어요. 최동우는 의심스러워했다. 그 양반이 조그만 장사를 한다면서 무슨 수가 있단 말이야. 최시우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김민준의 진짜 신분을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만약 아버지가 김민준이 해인투자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버지, 장인어른이 비록 조그만 장사를 하시지만 그 동네에서는 인맥이 넓으셔서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최시우가 둘러댔다.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지. 박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우야, 너 꼭 내 장인어른께 잘해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듣자 최시우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이전에 누가 김민준을 외부인이라고 했던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구나. 참, 최시우가 갑자기 말했다. 장인어른께서 몇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무슨 요구요? 김다은이 물었다. 첫째, 등기권리증에 그분의 이름을 추가하고 싶어 하세요. 최시우가 말했다. 그분 이름을 추가한다고? 최동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분 이름을 추가해? 아버지, 집은 원래 저희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아빠 이름을 추가하는 건 당연해요. 김다은이 즉시 말했다. 저는 동의해요. 박수진은 불만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집은 너희 부부 신혼집이잖아. 어머니. 최시호가 어머니를 제지했다. 장인어른의 요구는 합리적이에요. 이 집은 분명히 그분이 사주신 게 맞아요. 박수진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최동훈이 그녀를 잡아 끌었다. 됐어. 시우 문제만 해결된다면야. 그리고 두 번째 요구가 있어요. 최시우가 심호흡을 했다. 장인어른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사 나가시길 원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싸늘하게 식었다. 이사 나가라고? 박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왜 우리가 이사를 나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잘 지내는데. 그 양반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최동훈의 얼굴도 굳어졌다. 우리는 시우 부모야. 무슨 자격으로 우리더러 나가라 마라 하는 거야. 김다은도 난처해했다. 시우 씨, 아빠가 왜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최시우는 가족들의 분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쓰라렸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이유를 지어낼 수밖에 없었다. 장인어른께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기 쉽다고 하셨어요. 최시호가 뻔뻔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근처에 집을 하나 얻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고 그러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최동훈이 분노했다. 그건 그냥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잖아. 맞아, 시우야. 우리가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서울까지 온 게 너희랑 같이 살려고 온 거잖아. 박수진도 격앙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양반 한마디에 우리를 쫓아낸다고? 김다은도 아버지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다. 시우 씨, 아빠랑 다시 한번 상의해봐요. 이건 너무 상의할 여지가 없어요. 최시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그를 보고 놀랐다. 가족들의 놀란 표정을 본 최시우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해명했다. 제 말은 장인어른께서 이 요구를 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께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분의 요구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시우야. 박수진이 반박하려 했다. 어머니, 하지만은 없어요. 최시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 미래캐피탈에서 저를 고소하려고 해요. 만약 패소하면 저는 돈을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런 결과를 보고 싶으세요? 박수진은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최시호가 계속 말했다. 제가 두 분을 위해 집을 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분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살면서 언제든지 뵐 수 있어요. 최동훈은 마음속으로는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떤 집을 구해줄 건데?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다 갖춰진 곳으로요. 최시우가 말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걸어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으로요. 방 2개짜리에 가까운 곳이라는 말을 듣자 최동훈과 박수진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그럼 월세는? 박수진이 물었다. 제가 낼게요. 최시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김다은은 남편의 계획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에게 조금 서운했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언제 이사 가는데? 최동훈이 물었다. 모레요. 최시호가 말했다. 제가 내일 당장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시호는 집을 구하러 나섰다. 뜻밖에도 부동산에 막 도착했을 때 회사 박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 팀장, 좋은 소식이야. 박 부장이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말했다. 미래캐피탈 쪽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 이전 혐의는 착오였다면서 자네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더군. 최시우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다. 정말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어. 아마 증거를 다시 조사했나 보지. 박 부장이 말했다. 아무튼 자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 회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하더군. 정말 다행입니다. 최시우가 감격해서 말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최시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 모든 것이 김민준의 계획이었다.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고 실력이었다. 최시우는 곧 근처에서 적당한 집을 구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다. 월세는 200만 원. 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김민준의 힘을 생각하면 그는 조금의 불평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민준이 그들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최신의 새 식구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했다.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진이 웃으며 그를 맞았다. 시우 문제가 정말 해결됐어요. 미래캐피탈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더군.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최 팀장은 다음 주부터 정상 출근할 수 있을 걸세.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최동훈도 다가왔다. 사돈어른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김민준은 두 사람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것이 바로 속물의 얼굴이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돈이고 쓸모가 없어지면 외부인이었다. 아빠, 감사합니다. 김다은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저는 아빠가 꼭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김민주는 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바보 같은 딸. 아빠가 널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니? 장인어른. 최시우가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다. 집은 이미 구해놨습니다. 바로 옆 단지입니다. 내일 부모님께서 이사 가실 겁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문제는 내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시우가 재빨리 대답했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이사 가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 최동훈과 박수진은 김민준에게 깍듯했고 사돈어른이라는 호칭을 입에 달고 살았다. 최시우는 더욱 살갑게 장인에게 반찬을 놔주고 술을 따랐다. 김민준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가족의 연기를 관찰하고 있었다. 인간성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었다. 이익이 일치할 때는 모두가 한 가족이지만 이익이 충돌할 때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변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최시우는 이제 경외심을 알게 되었다. 누구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진심으로 다은이를 대하기만 한다면 김민주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다시 한 번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김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3개월 후 최시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직장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미래캐피탈의 신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신기록을 세웠다. 회사 상사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고 연말에 승진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가정에서는 최시우가 김다은에게 더욱 다정해졌다. 이전에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던 그가 이제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매일 퇴근하면 가장 먼저 김다은에게 피곤하지 않은지 안마를 해줄지 물었다. 김민준에게는 더욱 깍듯해졌다. 매주 최소 2번은 찾아뵈었고 매번 정성껏 고른 선물을 들고 갔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이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다. 최시우가 직접 요리를 해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다. 장인어른,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 갈비찜 다은이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요. 최시우가 살갑게 김민준에게 반찬을 놔주었다. 괜찮군.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 마음에 드시면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최시우가 웃으며 말했다. 김다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기뻤다. 아버지가 미래캐피탈 문제를 해결해 준 후 최시우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그녀와 아버지에게 정말 잘했다. 아빠 서울에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김다은이 물었다. 왜? 아빠가 너무 오래 있는 게 싫으냐? 김민준이 농담을 했다. 아니에요. 김다은이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빠가 계속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향에 처리하실 일이 있으실까 봐요. 김민준은 최시우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확실히 처리할 일이 좀 있긴 하지. 하지만 급한 건 아니니 너희가 안정되면 그때 생각하마. 최시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긴장되었다. 그는 김민준이 말하는 안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 장인어른, 혹시 사업을 서울로 옮기시는 건 어떠세요? 최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이 사업 환경도 더 좋고 발전 기회도 더 많잖아요. 허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겠나. 김민준이 손을 저었다. 그리고 내 조그만 장사가 서울에 온다고 해서 크게 될 것도 아니고. 최시우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김민준의 눈빛을 보고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장인의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비밀이었다. 식사 후 김민준과 김다은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시우는 자발적으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다은아, 시우가 요즘 어떤 것 같니? 김민준이 딸에게 물었다. 정말 좋아요. 김다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요즘 저한테 정말 잘해요. 집안일도 다 하려고 하고 자주 작은 선물도 사줘요. 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상사들도 칭찬한대요. 그럼 다행이구나.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시련을 겪어야 성숙해지는 법이지. 아빠, 시우 씨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김다은이 감사해했다. 아빠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끝났을지도 몰라요. 김민준은 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딸은 그 폭풍의 진실을 끝까지 알지 못했다. 정말로 자신이 인맥을 동원해서 최시우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에게 진실을 영원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몰랐다. 그때 최시우가 부엌에서 나왔다. 설거지 다 했어요. 장인어른,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좋은 우전차를 사왔는데. 좋지.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시우는 분주하게 차를 준비했다. 그의 행동은 조심스러웠고 이전의 오만방자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우군. 김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가 질문 하나 하겠네. 네, 말씀하십시오. 최시우가 즉시 찻잔을 내려놓고 공손하게 장인을 쳐다봤다. 만약 지금의 내가 여전히 자네에게 무시당하던 그 시골 늙은이라면 자네는 나를 어떻게 대하겠나. 김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인어른. 최시우가 심호흡을 했다.
장인어른께서 어떤 신분이시든 장인어른은 다은이의 아버지이시고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 말, 3개월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김민준이 상기시켰다. 3개월 전에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최시우가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저는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능력이 두려워서 변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과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민주는 최시우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 속에서 거짓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최시우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흔들림이나 가식이 없었다. 그럼 말해보게. 자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김민준이 계속 물었다. 저는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장인어른께서 15억을 들여 저희에게 집을 사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감사하기는커녕 장인어른을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다은은 옆에서 들으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물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하늘 위에 하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시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직장 하나 있다고 대단한 줄 알았지만 사실 진정한 실력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시우가 김다은을 쳐다봤다. 저는 다은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아내를 얻은 것은 제 평생의 복입니다. 제가 다은이를 고생시켜서는 안 되고 저와 장인어른 사이에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장인어른, 제 평생을 바쳐 저의 변화를 증명하겠습니다. 최시우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길 바라네. 김민준이 일어섰다. 시간이 늦었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장인어른,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최시우가 만류했다. 아니다, 호텔이 더 조용하고 편해. 김민준이 손을 저었다. 너희도 일찍 쉬어라. 김다은이 아버지를 문까지 배웅했다. 아빠, 조심해서 가세요. 김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은아,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김다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이 떠난 후 최시우가 문을 닫고 아내에게 말했다. 다은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김다은이 궁금해했다. 나 퇴사하려고. 최시우가 말했다. 퇴사요. 왜요? 김다은이 놀라 물었다. 지금 일 잘하고 있잖아요.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최시우가 말했다. 내가 이 업계에서 몇 년을 일하면서 경험과 인맥도 좀 쌓았어. 지금 시장 상황도 좋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하지만 창업은 위험이 크잖아요. 김다은은 걱정스러웠다. 위험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자신 있어. 최시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다은아, 나는 너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어. 네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김다은은 남편의 굳은 눈빛을 보며 마음이 감동했다. 좋아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창업이 잘 안 되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요. 알았어. 최시우가 감격해서 아내를 껴안았다. 며칠 후 김민주는 최시우가 보낸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상세한 계획서를 보며 김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녀석 드디어 남자다워졌군. 한 달 후 최시우의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뜻밖에도 첫 번째 고객은 미래캐피탈이었다. 이진혁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표, 창업했다고 들었네. 우리와 함께할 프로젝트가 있는데. 최시우는 감격해서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미래캐피탈의 프로젝트라니.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기회였다. 계약 당일
최시우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았다. 50억 원. 그는 이 또한 김민준이 뒤에서 도와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최시우는 김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장인어른, 제가 평생을 바쳐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김민준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남자가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라고 했지.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일세. 김민준은 최시호를 쳐다봤다. 언제 어디서든 오늘의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최시호가 굳게 말했다. 사위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김민준의 마음속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다. 이 젊은이는 마침내 진정으로 성장했다.